돼봐야 알고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안다고 하더니 제가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될 줄 몰랐네요. 제 인생의 큰 아픔은 몇 년 전에 끝이 난 줄 알았어요. 신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만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사별했던 순간이 제 인생에 있을 마지막 아픔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내던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앞으로는 제 인생에 그만큼의 고통은 없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걸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사람이라는 걸 배우게 됐네요. 저는 부산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남편 없이 혼자 두 자식을 키워냈고 여자 혼자 장사하면서 주변의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꿋꿋하게 살다 보니까 관광지로 떠올라서 외지인들이 많이 찾아주는 곳이 됐어요. 제가 이렇게 살게 될 거라고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큰아들이 11살 때, 남편은 대장암일 때 병상에 누워서 힘겨운 투병 생활 중이었습니다. 매일같이 고통스러워하던 남편은 삶에 대한 의지가 강했어요. 제가 병실에 가면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면서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의사가 뭐래? 나 이제 괜찮대. 나 애들이 너무 보고 싶어. 2번만 더 받으면 될 거야. 의사 선생님이 당신 의지가 강해서 이겨낼 수 있다고 했어. 나 좀 살려줘. 애들이랑 당신이랑 집에서 같이 저녁 먹고 TV 보던 때가 너무 그리워. 나 집으로 가고 싶어. 나 정말 살아서 집으로 가고 싶어. 살아서 집에 가고 싶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의사는 남편이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해서 버티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이미 남편은 대장암 말기였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한 겁니다. 그저 남편이 정신으로 버티고 있을 뿐, 정말 언제 눈을 감아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때였어요. 그래도 남편 살려보겠다고 의사한테 애원하면서 빌었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할 수 있는 거 뭐든 다 해주세요. 제발요. 갑자기 기적처럼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 살아서 집에 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인데 뭐라도 좀 해주세요. 항암 치료가 계속되면 환자분도 힘들어집니다. 이제 가족분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직 어린 자식이 2이나 있는데 저 사람을 어떻게 보내요? 남편이 편히 눈이나 감을 수 있겠어요? 제발 내가 초등학교 졸업하는 것만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제발요. 죄송합니다. 지금으로선 방법이 없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전 남편 없으면 안 돼요? 제발요. 의사한테 울면서 애원해봐도 남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좋은 아빠였고 다정한 남편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다는 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11살 아들과 9살 딸에게 아빠의 죽음을 어떻게 말해줘야 하나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아마 남편도 얼굴이 퉁퉁 부저를 보고 끝을 짐작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2 아이들과 병실로 들어서자 남편은 푸석하고 야인 얼굴에 애 미소 지으며 큰아들에게 말했어요. 상현아, 아빠 이제 괜찮아요. 어제 아빠 빨리 집에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빠 꼭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현이 덕분에 아빠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 그래도 앞으로는 엄마랑 동생이 힘들고 아플 때 항상 내가 곁에서 잘 챙겨줘 알겠지네. 아빠 말 잘 듣고 있을 테니까 아빠 꼭 집에 오셔야 해요. 알겠죠? 졸업식 땐 꼭 오실 거죠? 그럼 아빠가 꼭 가야지. 우리 상현이 초등학교 입학식에도 갔었잖아. 걱정 마. 졸업식도 꼭이. 아빠가 갈게. 남편의 말에 아들은 힘없이 누워있는 남편을 꼭 안아줬어요. 어린 마음에도 아빠가 걱정됐는지 눈물까지 뚝뚝 흘리더군요. 그런 아들의 눈물을 보면서 남편은 가늘어진 손가락으로 아들의 얼굴을 얼루 만졌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에 참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어린 딸이 남편 옆으로 가더니 풀이 주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아프지 마세요.
난 아빠가 학교 보아도 좋으니까.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딸 미안해. 아빠가 입학식도 못 갔는데 이렇게 아빠 생각도 해주네. 미안하다. 얼른 다 나와서 아빠랑 같이 외식하고 싶어요. 그땐 아빠가 먹고 싶은 음식 많이 먹으러 가요. 그래, 그러자. 우리 딸 먹고 싶은 것도 아빠가 다 사줄게. 남편은 야인 같은 얼굴에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고 아이들과 힘겹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세상에 왜 이런 비극이 우리 가족한테 벌어지는지 하늘만 원망했어요.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성품 좋고 배려심 깊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황망한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애들이 친정 엄마와 같이 병실을 나가자 남편은 저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평생 행복해준다고 했는데 약속도 못 지키고 당신한테 집만 됐어. 미안해. 뭐가 미안해. 아직 이렇게 살아 있잖아. TV 보면 기적처럼 이겨내는 사람들도 많아. 당신, 힘을 내야지. 왜 이렇게 끝내려고 해? 애들이랑 외식도 하세요. 하고 학교 졸업식도 가야지. 당신, 다 결혼하는 거 안 볼 거야? 좋은 남자 만나는지 당신이 봐줘야지. 애들 좀 잘 부탁해. 나 같은 사람 만나서 힘들지 않게 잘 좀 봐줘. 나처럼 무책임하고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 말고 책임감 있는 사람 만나서 잘 살게. 당신이 애들 좀 잘 키워줘. 내가 오래 옆에 있어 주지 못해서 미안해. 마지막을 예감한 남편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아직 쌓인 아들과 9살 딸을 남겨두고 떠났어요. 예상된 마지막이었지만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 슬픔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는 제 곁에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너무 일은 쉬운 일이 아니네요.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런 저의 노력을 아들과 딸이 알아주기라도 하듯 참 잘 커졌습니다. 큰아들은 변리사가 되어 벌써 8년째 일하고 있어요. 지식재산권이나 아이디어 상표 같은 자산에 대한 특허, 출연이나 경영 자문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죠. 이렇게 근사하게 자란 아들은 벌써 연봉도 거의 1억이 훨씬 넘어요. 딸도 대학 나와 번듯한 직장에 다니다가 결혼해서 단란한 가정을 꾸렸고 그저 앞만 보고 살다 보니까 저도 어느새 손주들 재롱볼 나이가 됐더군요. 가끔 남편이 같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싶어요. 특히 며느리가 어찌나 착하고 심성이 고운지 남편이 봤다면 며느리 칭찬을 입이 마르고 다 했을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며느리는 흠잡을 곳이 없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실체를 알고 난 후 저는 큰 충격 속에 이런 사연까지 쓰게 됐습니다. 처음에 아들이 며느리랑 같이 인사 왔을 때도 쌩글 세우며 웃으면서요. 말하는 게 참 예뻤습니다. 며느리 처음 인사 왔을 때부터 친근하게 말도 잘했어요. 만나서 몇 분 대화하다 보니까 어느새 말도 편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며느리는 포장마차에서 손님들 응대도 하고 설거지도 하면서 굳은 일도 척척 해냈어요. 그때 아들이 저한테 살짝 오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어떠세요? 괜찮은 사람 같아요. 만나는 내가 더 잘 알겠지? 그래도 어른한테 싹싹하게 하는 거 보니까 가정교육 잘 받은 것 같네. 말도 예쁘게 하는 게 부모님들 곱게 키우셨나요? 지금 장인어른이 암투병 중이라 집안에 일이 좀 많아요. 정말 아이고, 그럼 지금 간호는 안사돈 될 분이 하고 계신 거야네. 저번에 인사드리러 가보니까 장모님도 많이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집안일도 돕고 있어요. 착하고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내색도 하길래 회사 일로 힘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집안 사정 말에 주인의 이야기를 살피자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아들에게서 받은 말에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가 아닌 부분을 잘 모르고 가벼운 아이로 생각했지만 사실 그의 면üm은 깊은 상처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마음이 씁쓸해졌습니다. 주인도 자신의 남편이 병중에 있을 때 웃으면서 주변에는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민첩한 면üm은 첫 뵈었을 때에도 뛰어난 모습을 보였고 그 후로도 훌륭한 성격을 보여주었습니다.
며님과 같이 부산으로 내려가 밥을 먹었을 때 주인의 마음이 더욱 따뜻해졌으며 그러한 순간에서 며님과 이해관계가 더 깊어졌습니다. 특별한 날의 주인은 옛날 생일에 배이민노 같이 밥을 먹으려는 강한 노력을 했지만 결국엔 그 어떤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어머님 덕분에 좋은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되어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이 점에서 주인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요즘은 상현 씨를 만나 그의 삶이 매우 행복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인의 인생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각 마디 사이에 적절한 구두점을 추가하였으며 한글로 내용을 유지하였습니다. 어머님, 우리 아들이 그렇게 잘해줘. 난 금시초문인데, 아, 상현아, 너한테 그런 면이 있었어? 제가 놀라듯 아들한테 말하니까 아들은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엄마한테도 잘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상현이가 이렇다니까 애가 거짓말도 못하고 다정해. 이런 건 자기 아빠 쏙 빼다 닮았다니까? 아니에요. 부모님 보고 배운 거죠. 아들은 정말 남편의 생전 모습처럼 다정했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다정한 성격의 아들이 밝은 며느리를 만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힘든 상황에도 회사 생활도 성실하면서도 기까지 한 며느리가 참 예뻐 보였어요. 인생 살아보니까 힘든 일도 겪어봐야 지혜가 생긴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아들이 며느리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아낌없이 축하해줬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회사 다니면서 번 돈을 아버지 병원비로 쓰다 보니까 거의 빈손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그때 안사돈은 상견례 때 저한테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날 시집 보낼 땐 빈손으로 보내고 싶지 않았는데 저희 형편이 이렇다 보니까 챙겨주지 못했어요. 결혼은 형편껏 하는 거죠.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으세요. 저희 땐 없는 살림에 맨손으로 시작하기도 했잖아요. 그래도 요즘 시대의 여자가 빈손으로 가면 흠이 된다는데 제가 참 부모로서 면목이 없네요. 날 잘 키우셨는데 뭐가 면목이 없으세요? 전 오히려 며느리가 자기 돈으로 아버지 병원비 보했다고 해서 다행이었어요. 사람이 평생 건강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저도 남편이 투병 생활하다 먼저 갈 줄 몰랐어요.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건데 돈만 봐서 되겠습니까? 사람 인품을 봐야죠. 그런 점에서 전 부인이 딸을 참 잘 키워주셔서 오히려 제가 더 감사드려요. 그렇게 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인은 제 말에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직접 상견 자리에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사부인이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부족한 점에 대해 인정하고 양해를 구하는 게 쉬워 보여도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며느리가 구김살 없이 잘 자란 건 다 사부인 덕분이구나 싶었습니다. 그 후 아들과 며느리는 하객들의 축복과 가족들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의 꼬리를 물었어요. 둘 다 서울에서 일하다 보니까 신혼집도 서울에 구하고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도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한테 평일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제가 아들 집으로 김치를 택배로 보낸 게 있었거든요. 그때 며느리가 택배를 받았는지 저한테 전화해서 말했어요. 어머님, 김치 잘 받았어요. 너무 맛있는데요. 저녁에 남편 오면 같이 잘 먹을게요.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벌써 택배가 도착했구나. 근데 너 출근 안 했니? 평일 대낮에 어떻게 집에 있는 거야? 전 회사 그만두고 다른 일 알아보고 있어요.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그래, 그게 뭐길래 회사까지 그만뒀어? 사실 저 옷가게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센스가 좀 있잖아요. 며느리는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옷가게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장사한다. 그래 괜히 힘든 일을 왜 하려고 하나 싶었죠. 그러다 제가 병원 진료가 있어서 서울로 간 적이 있는데 며느리가 저를 마중 나왔어요. 그런데 고급 외제차를 끌고 며느리를 보고 깜짝 놀라 물었어요. 이 차는 뭐야? 배도 옷가게 사장님인데 이 정도는 타야죠. 문 연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런 차를 사? 걱정 마세요. 금방 자리 잡아요. 어머님, 제 못 믿으세요?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 해요. 어머님,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정말 잘할 수 있다고요. 그걸 보니까 제가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후 며느리가 임신 소식이 들려왔어요. 출산일이 다가올 때쯤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싶어서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아들은 저를 맞으러 왔고 차를 타면서 내게 물었습니다. 며느리 몸도 무거울 텐데 아직도 옷가게 혼자 하는 거니? 아, 그게 사실이에요. 그 옷가게는 이미 접었어요. 몇 달이나 했었나요? 벌써 9개월이나 되었어요. 매출도 거의 없었고 번화가라 월세가 너무 비싸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냥 가게 문제로 스트레스 받을까 봐 정리했어요. 걔가 외제차까지 뽑다가 어찌 하느냐고요? 차는 그냥 타고 있어요. 이미 뽑은 차라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넌 차 뽑을 때 안 말렸다고 해요? 뭐 했어? 그 차 세금도 많이 들 텐데 며느리 임신 중에도 열심히 가게를 꾸려가려고 했지만 결국 문을 닫고 만 겁니다. 속상한 마음에 괜히 아들한테 화를 냈어요. 그렇게 집에 가보니까 며느리는 해맑게 웃으면서 출산 가방을 정리하고 있더군요. 며느리는 손주가 태어나기 전부터 애착이 강했어요. 그래서 손주가 그런 며느리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잘 크길 바랬죠. 그때 가게가 망한 것도 문제 삼지 않았어요. 저보다 아들과 며느리가 더 속상할 텐데 제가 말을 얹어서 뭐 하겠습니까? 둘이서 손주라도 잘 키우길 바랬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끝에 손주가 태어났어요. 첫 손주라 그런지 정말 너무나도 예뻤어요. 며느리는 사후조리원에서 몸조리까지 끝내고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집에 오고 나서 며칠 뒤 영상통화를 걸어봤어요. 일부러 며칠 뒤 전화한 건데 며느리가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며느리에게 일반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전화를 받은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난 너 집에 왔다길래 손주 좀 보려고 전화했지. 무슨 일 있니? 아니, 목소리가 왜 그래? 어머님, 어쩌죠? 지금 자고 있어요. 그랬어요. 그럼 이따가 일어나면 전화 좀 줘네. 어머님, 제가 연락드릴게요. 며느리는 손주가 자고 있다면서 전화를 황급히 끊었어요. 첫 아이라서 육아가 힘들 텐데도 며느리가 잘 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루 종일 며느리에게 전화가 오지 않더군요. 아무래도 아직 손주가 어려워서 며느리가 정신이 없나 보다 했어요. 그러다가 또 며칠 뒤 주말이라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집이 아니라 밖에서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러더니 난감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어떡하죠? 제가 지금 결혼식장에 와 있어요. 너 혼자 갔어? 애는 어쩌고? 친정 엄마가 봐주신다고 해서요. 아, 어머님, 지금 예식이 시작된다고 해서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오, 그래. 알았다. 며느리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고 저는 그런 며느리가 의아했어요. 아무리 중요한 예식이 아이를 낳고 한 달 만에 애만 두고 나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느리가 부인한테 손자를 맡겼다 그래래? 저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저는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넌 목소리가 왜 그래? 요새 일이 많아. 요새 저녁마다 애 보느라 힘들어서 그래요. 저녁마다 애를 본다고 혼자서 보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 아내가 너무 답답해 하길래 친구 몇 번 만나고 오라고 했더니 이젠 저녁마다 나가요. 뭐야, 저녁마다 나간다고? 넌 그럼 일 끝나고 애만 보고 있어? 그럼 오늘은 하루 종일 너 혼자 애를 본다는? 거야, 아니요. 오늘은 장모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보고 있어요. 저는 아들의 말에 정말 황당했습니다. 애를 낳았을 땐 어징도 감수하고 키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어떻게 답답하다고 매번 나가서 스트레스 풀릴 만큼 놀 수 있겠어요?
게다가 이제 태어난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애를 며느리가 저렇게 애만 떼놓고 나가는 게 기가 막혔어요. 육가 해보셔서 알겠지만 100일도 안 된 아기한테 엄마 역할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느리는 심지어 아픈 바깥사돈을 보살피고 있는 안사돈까지 도움을 청한 채 본인만 쏙 빠져나갔던 겁니다. 저는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넌 지금 결혼식이 중요해. 안사돈이 너희 사는 집까지 와서 손주를 봐야겠어네. 전 그냥 엄마가 도와주신다고 해서 나온 건데요. 애는 내가 낳았지. 친정 엄마가 나왔어. 대체 무슨 결혼식이 그래? 전에 제 오빠 알바했던 친구가 결혼한다고 해서 저도 바람 좀 쐬고 싶어서 나왔어요. 바람, 그동안 내가 전화할 때마다 너 밖에 있었잖아. 한두 번도 아니고 아직 100일도 안 되는데 자꾸 떼놓고 나오면 어떡하자는 거야? 너만 힘들겠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키워야지. 그리고 친정 엄마 집에서 간병도 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막 전화하면 어떡해? 너 생각이 너무 짤 거 아니냐?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요. 제가 너무 힘드니까 다른 생각을 못했어요. 며느리, 그제야 사과하면서 말했어요. 그동안 생각이 깊다고 생각했던 며느리가 안사돈한테 너무 쉽게 도움을 청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사돈이 집을 비우면 큰 바깥사돈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저는 괜히 미안한 마음에 아들한테 번호를 물어서 안사돈한테 안부를 물었습니다. 사부인, 별일 없으세요? 그동안 애 본다고 힘드셨겠어요. 아유, 아니에요. 딸이 부탁하는데 제가 거절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혼자 간병하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제가 부산에 있다 보니까 아무 도움이 못 됐네요. 아유, 아닙니다. 그래도 이렇게 전까지 주시고 감사해요. 제 딸이 아직 부족해서 그럽니다.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세요. 걱정 마세요. 다음엔 제가 한번 올라갈게요. 저도 딸 키운 입장에서 안사도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며느리는 알아서 손자를 보고 있는 사진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가 정말로 손자를 잘 키우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들네 집에 가보면 손주가 이상하게 며느리한테 안기면 울음을 그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는 손주를 안아 달래면서 며느리를 보고 말했습니다. 내가 왜 엄마한테만 안기면 더 울고 그래? 애를 자주 안아줘야 애가 익숙하게 생각하니 저도 자주 안아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한테만 오면 애가 막 우는 거야? 내가 더 노력을 해봐. 애 안는 폼을 보니까 형, 이상하게 안고 있잖아. 자, 한번 안나봐. 며느리가 곧 돌이 다 되어가는 아들을 안아주는 폼이 영 이상했어요. 아무리 첫 아이라도 보통 아이가 돌이 다가올 정도면 엄마들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잖아요. 하지만 며느리는 늘 손주를 돌보는 폼이 어색했어요. 그런데 저는 멀리 떨어져서 살기도 하고 이런 걸로 뭐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며느리한테 이것저것 알려주기만 했어요. 그래도 며느리는 알려주면 싹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안 계셨으면 저 혼자 못했을 것 같아요. 매번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말할 때마다 대체 언제까지 가르쳐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싹싹하게 배우려는 모습이라도 보여서 다행이다 싶었죠. 그렇게 손주 돌잔치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돌잔치 전날 미리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며느리가 마중을 온다고 해서 서울역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라, 나 지금 역 도착했는데 너 어디니? 어머님, 제가 차가 고장나서 택시 타고 왔거든요. 뒷문으로 나오시면 택시 한 대가 서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 알겠어. 내가 그쪽으로 가, 며느리. 제가 서울에 올 때면 늘 외제차를 타고 저를 마중 나왔어요. 하지만 그날은 차가 고장 났다면서 택시를 타고 마중 나왔더라고요. 며느리가 설명해준 곳으로 나가자 택시가 한 대 보였어요. 며느리는 택시에서 내려서 제 짐을 들어주면서 택시로 안내했고 차에 타자마자 며느리는 택시 기사를 보며 소리쳤어요. 아저씨,
쪽으로 가주세요. 그러더니 곧장 저한테 호들갑을 떨면서 혼선을 해결했어요. 말하더라도요.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남편은 지금 퇴근하고 집에 가는 중이래요. 그래서 제가 마중 나왔어요. 어머, 어머님, 얼굴이 왜 이렇게 예뻐지셨어요? 더 고와진 것 같아요. 뭐, 얘는 참 못하는 말이 없어. 빈말이라도 고맙구나. 저, 빈말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동안 어머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 반겨주니까 기분은 좋네. 얘는 어떻게 하고 나왔어요? 저희 친정 엄마가 지금 봐주고 계세요. 지금 사부인 도와 계시니네. 아버지는 삼촌이 오셔서 봐주고 계시고요. 어머님 오시면 인사드리고 가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어머님 옷 안 추우세요? 아우, 안 되겠다. 내일 돌잔치 끝나고 제가 백화점 가서 옷 사드릴게요. 따뜻한 옷 입고 가세요. 괜찮아. 옷은 무슨 옷이야? 저 모르세요. 저, 어머님 이렇게 다니는 거 못 봐요. 그러니까 내일 저랑 같이 백화점 가요 아셨죠? 어머님, 아유, 그래, 그래, 알겠어. 하여튼 내가 며느리 둔 덕고 톡톡하게 보고 산다. 며느리가 저한테 애교를 부리면서 말하자 저는 웃음이 터졌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택시기사가 코웃음을 치더니 비아냥거리면서 말했어요. 아이고, 꼴값 떨고 있네. 그 순간 며느리도 저도 놀라서 정적이 됐어요. 저는 황당해 택시기사를 보며 물었습니다. 기사님, 지금 저희한테 그러신 거예요? 네, 지금 그 집 며느리라 사람이 꼴값 떨고 있네요. 아니, 손님한테 그게 무슨 소리예요? 빨리 사과하세요. 그냥 조용히 해 달라고 하면 되지.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웬만하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아주머니, 지금 며느리한테 속고 있는 겁니다. 아주 불효시 중에 불효시예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속고 있다뇨? 그러자 며느리가 택시 기사의 말을 끊으면서 소리쳤어요. 기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자기 본분이나 지키세요. 기사님은 목적지까지 운전인 하세요. 왜? 손님 대화에 끼고 그래요. 택시 회사에 민원 넣어볼까요? 네, 전화하세요. 나 개인 택시니까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아주머니, 내 옛날 모습 보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은 꼭 해야겠네요. 제가 이분은 저기 반포에서 기차역까지 태우고 오는 동안 무슨 말을 들었는 줄 아세요? 아저씨 며느리는 택시의 말에 버럭 화를 냈어요. 처음 보는 며느리 화내는 모습에 저는 뭔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느리 말리면서 택시 기사를 보고 말했습니다. 기사님, 무슨 말인지 천천히 알아듣게 좀 설명해 보세요. 며느리 넌 가만히 있어. 제 말에 며느리는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그러자 택시기사는 어이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며느리가 기차역까지 오는 내내 전화기 붙들고 아주머니 요괴가 아드님 요까지 엄청나게 호박씨를 깠어요. 그런데 아주머니 오니까 콧소리를 내면서 말하는데 제가 안 웃기겠다. 다 찍혀 있어요. 저는 택시기사의 말에 어안이 벙벙했다. 며느리는 펄쩍 뛰면서 소리쳤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멀쩡한 가정 파탄내려고 작정했어요. 차 세우고 블랙박스 친밀히 줘요. 이거 봐요. 아주머니, 내가 양심 고백할게요. 이 며느리 믿으면 인생 끝납니다. 며느리가 버럭 화를 내면서 칩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진짜 수상했어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를 막으면서 택시 기사를 보고 말했습니다. 기사님, 자세히 좀 말해 주시겠어요? 제가 꼭 들어야 될 내용 같아서요. 저도 딱 저런 며느리 하나 있었어요. 앞에선 착한 척 좋은 며느리 척 하더니 우리 아들 병 걸리니까 뒤도 안 보고 도망갔어요.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버리고 갔다니까. 그런데 저 여자 하는 거 보니까 그때 도망간 그 며느리랑 하는 짓이 아주 똑같네요. 그러자 며느리는 택시 기사를 보고 험한 말까지 했어요. 아저씨. 그 입 다무려고 했지? 며느리가 막말하면서 말을 끊길래 저도 며느리한테 소리쳤습니다. 너야말로 조용 못해.
그게 어디서 배운 말버릇이야? 만약에 이 아저씨 말이 거짓이면 내가 책임 물을 테니까 가만히 좀 있어. 제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자 며느리는 얼굴이 사색이 된 채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택시기사는 충격적인 말을 하나씩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남자도 있어요. 아드님이 변리사라면네 그걸 어떻게 하세요? 제가 무당입니다. 아, 어떻게 알겠어요? 다른 남자랑 전화하면서 자기 남편이 돈 잘 벌어서 뒷돈 빼도 모른다고 하던데 몰래? 그런 말을 했다고요? 아드님이 통장 확인도 안 하고 사나 봐요. 지금 돈 가지고 장난치고 있어요. 그 남자한테 하는 말이 남편 이름으로 신용대출 받아서 최근에 차 해야겠다고 걱정 말라고 하던데 확인해 보세요. 제가 볼 때 그거 말고 대출 한가득 있을 겁니다. 제가 장담해요. 그쪽 아들이 본 돈으로 딴 놈이 재미 보고 있다니까요.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저를 보고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조용히 못해. 너 한마디만 더 하면 택시에서 내릴 줄 알아. 며느리는 손까지 떨면서 잔뜩 겁먹은 표정이었어요. 저는 호흡을 고르면서 택시 기사를 보고 물었습니다. 대출을 얼마나 받았다고 떠들더뇨? 8천짜리 차 해야겠다고 하던데요. 그럼 대출도 뭐 한 팔 했겠죠? 그리고 보통 남자도 아니고 자주 가는 술집 남자래 친구들이랑 매일같이 가는 술집이라 엊그제도 가서 새벽시까지 놀면서 매출 좀 올려주고 왔다고 했어요. 어떻게 저런 면일 얻었어요? 그동안 아드님도 까맣게 몰랐던 겁니까? 저 있고 뒷조사 한번 해보세요. 제가 들은 건 여기까지입니다. 블랙박스도 깔 수 있어요. 제 말 믿으셔야 돼요. 저는 택시 기사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차가 목적지에 도착했고 저는 택시 기사를 보고 말했습니다. 기사님, 저한테 연락처 좀 주세요.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제가 다 협조할 테니까 꼭 연락 주세요. 썩은 잎은 한 번에 뽑아야 돼요. 큰 충격을 받은 저는 급히 택시 기사의 번호를 저장하고 내렸어요. 며느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오는 내내 안절부절하면서 해명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며느리가 바로 무릎을 꿇더니 저에게 애원하며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 제가 다 설명할게요.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집에 있던 아들과 부인이 저와 며느리를 놀란 표정으로 봤습니다. 부인이 다급한 목소리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를 보며 말하더군요. 사부인 오셨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얘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랜만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며느리하고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저한테 울면서 해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친구들하고 술집에서 그냥 놀고 온 거예요. 통화한 사람도 그 가게 직원한테 연락 온 건데 또 오라고 영업 전화했던 거였어요. 넌 술집 사람한테 내 남편 얘기를 해.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내 말이 맞는지 여기서 까보면 되겠네. 상현아, 너 은행 내역 좀 조회해봐. 빨리 대출 여기랑 닦아보라고. 그러자 아들은 제 말에 놀라서 휴대폰으로 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린채 말했어요. 이게 뭐야? 당신 내 앞으로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때 아들이 휴대폰으로 조회한 것이었습니다. 내역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대출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아파트 담보대출 7천만 원, 신용대출 8천만 원의 카드론이다. 정말 끌어올 수 있는 건 죄다 끌어 쓴 거예요. 그리고 아까 택시 기사가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술집 남자 찾으려고 우리 아들 앞으로 8천 대출 받았다는 말이요. 그 말 그대로 정말 아들 앞으로 8천 대출이 있는 걸 보고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대출을 받았는데 모를 수가 있나 싶으시죠? 요즘은 신분증만 있으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대출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집에 우편 안 날라오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들은 까맣게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가 이자를 내고 있었기에 금융권에서 아들한테 연락도 안 갔던 거예요. 모든 걸 알게 된 아들은 며느리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너
설마 그동안 친정 간다고 하면서 술집 다닌 거야? 여보, 나 정말 잠깐 놀았던 거야. 이게 지금 잠깐 논 사람이 할 짓이야. 생각이라는 게 있으면 내가 봐. 이 돈으로 다 뭐 했어? 나는 그동안 내 아버지가 거동도 불편하시고 투병까지 하니까 내가 엄마를 도와야 한다고 했을 때 다 믿었어. 그런데 내가 날 이렇게 배신해 어떻게 부모 앞세워서 이런 짓을 해? 아들은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고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어.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그랬어? 아만 보는 내 처지 생각해봤어. 그 남자가 살기 힘들다고 하니까 도와주고 싶었어. 술집 그만두고 싶다길래 도와주고 다시 돈 받으려고 했어. 미쳤냐? 그걸 지금 내 돈으로 했다는 거야. 내 주제도 모르고 내가 누굴 도와?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럼 그동안 어떻게 하고 갔던 거야? 너 애도 데리고 나간 적 있었잖아. 지금 저걸 변명이라고 하나? 쉽게 며느리의 주장은 황당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동안 며느리는 아들 앞에서 효녀인 척하면서 친정에 간다고 핑계를 댔던 겁니다. 아픈 아버지를 간병하러 간다는데 어떤 남편이 말릴 수 있겠습니까? 그때 아들이 내는 어떻게 했던 거냐고 물으니까 부인이 며느리 옆에 무릎을 꿇고 이실 짓고 했습니다. 강서방, 내가 미안하네. 다 내 탓이야. 얘가 병이 있어 조울증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집안 물건을 다 때려 부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다 들어주고 있었네.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얘 말릴 수가 없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으세요? 지금 절 속이진 거예요. 제가 그동안 장모님께 얼마나 잘했는지 아시잖아요. 큰 아버님 모신다고 제가 건강검진도 모시고 가고 딸도 못하는 효도 제가 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절 이렇게 속이오네. 나도 그동안 말하고 싶었어. 하루에도 12번씩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나도 내 딸이지만 정말 얘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어. 아무리 딸이라고 해도 눈 돌아가서 난동 부리는 딸을 어떻게 말릴 수 있었겠어? 어린애 안 봐준다고 난리를 치는데 애가 불쌍해서 봐주지 않아도 주기라도 한 거야? 미안하네. 정말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저는 부인의 말에 진짜 화가 났어요. 조울증을 숨긴 채 딸을 결혼시켰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런 사부인 태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본인도 어쩔 수 없는 자식을 지금 내 아들한테 떠넘긴 겁니까? 왜 조울증이 있다는 걸 까맣게 숨긴 건데요? 우리가 바보로 보였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당장 집에서 낯짝 두꺼운 딸 데리고 나가세요. 정식으로 소송할 거니까 나가시라고. 제가 나가라고 소리치자 갑자기 며느리는 표정이 싹 바뀌더니 저를 보며 황당한 소리를 했어요. 제가 왜 나가요? 저면이 이지한 아들까지 낳은 몸이에요. 제가 쉽게 나갈 것 같아요. 뭐야, 그래? 이게 니년 본 모습이구나. 제가 힘들게 애 낳았으니까 재산 절반은 주셔야죠. 이 아파트 값이 한 8억 정도 되니까 4억대 주세요. 그러면 이혼해 드릴게요. 세상에 철면피도 그런 철면피가 없었어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들도 기가 막혔는지 소리를 지르면서 말했어요. 야, 장난해. 어디서 뻔뻔하게 재산 분할이? 내가 진 빚만 해도 얼마인지 알아? 난 애를 낳은 몸이야? 내가 빈손으로 나갈 것 같아. 절대 못 나가. 그러자 사부인이란 나가 난 절대 못 나가. 결국 며느리는 끝까지 집에 버티고 있었어요. 아들도 절대 물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돌잔치는 파토 나갔고 아들은 자기가 해결하겠다며 저를 돌려보냈어요. 부산으로 다시 내려왔지만 여간 찜찜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저는 TV를 보다가 연속극에서 유전자 검사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친자 검사해봤어? 친자 검사요? 아니요, 해본 적 없어요.
너 일단 친자 검사 좀 해봐라. 아무래도 이상해. 그렇게 아들은 사람만 못한 며느리 몰래 친자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택시 기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사님, 저 기억하시죠? 블랙박스에 녹화된 것 좀 부탁하려고. 언제 연락 주시나요? 제 말이 맞죠? 네, 제가 살해할게요. 꼭 좀 보내주세요. 아이고, 사람이 제일 무서운 세상이에요. 기다려 보세요. 보내드릴게요. 아들이 이혼 소송에서 쓸 증거 자료를 받아서 아들에게 보내줬어요. 그리고 택시 기사에게 10만 원 정도 살해를 했습니다. 어찌나 얼굴이 두꺼운지 이후 못한다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몰라 친자 검사까지 해보라고 거들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아들에게 충격적인 전화가 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손주가 친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과지가 나왔다는 소식에 바로 서울로 올라갔어요. 보니까 며느리는 끝까지 집에 안 가고 버티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들을 만나 결과지를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아들은 바로 며느리 얼굴에 결과지로 싸대기를 날려버리며 소리쳤어요. 넌 입만 열면 죄다 거짓말뿐이야? 넌 애가 뭔 물건이야? 뭐야 이게 뭔데? 친자 결과지를 본 며느리는 사색이 된 얼굴로 아들한테 매달렸습니다. 그때 저는 아들이 미리 준비한 위자료 청구 금액이 정리된 종이를 며느리 얼굴에 던지면서 소리쳤어요. 어딜 매달려? 이건 우리가 너한테 청구하는 위자료 금액이니. 아, 똑바로 봐. 정신적인 피해 보상. 우리 아들한테 뜯어간 돈, 내가 몰래 대출받은 돈에 아파트 담보대출 받은 것까지 전부 1억 5천. 전부 다 갚어. 알겠어? 어머님, 제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내가 좋아. 죽는 그 술집 남자한테 가서 같이 상의해봐. 그 남자 자식일 거 아니야? 어딜 깜쪽같이 숨겨서 엄마 내 자식끼를 마구 재바려. 어머니, 누가 내? 어머님이 너 같은 거 며느리로 둔 적 없으니까? 나가, 당장 나가. 이 더러운 거사. 저는 뻔뻔한 얼굴로 용서를 비는 며느리를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이혼 소송에서도 아들이 제대로 이겼어요. 증거도 확실했고 무엇보다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 검사지가 제대로 증거를 제출했거나 결혼 2년 만에 며느리의 실체를 알게 된 아들과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 후 전 사부인이란 맨죄죠. 그리고 딸이 엄마 닮아서 입만 열면 거짓말이 술술 나오나 봅니다. 친자 아닌 거 알고 있었습니까? 저는 정말 몰랐어요. 딸이 그런 짓 하려고 했으면 말렸을 겁니다. 됐고, 더 이상 보고 싶지. 애매하지 않으니까 오지도 마세요.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는 생각 밖에 안 들었어요.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을 만든 꼴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 아들은 집도 팔고 일만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사기꾼 같은 여자와 쫓냈지만 여전히 채무관계로 엮인 채 있어서 그 돈은 꼭 받아내려고 소송 중이죠. 아들은 저한테 죄송하다고 했지만 이게 어디 죄송할 일입니까? 그저 더 늦게 알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제야 마음을 잡고 사는데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착한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닌 것 같아요. 착하면 만만하게 보는 세상이네요. 그거 아십니까? 사기꾼들은 착한 사람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그리고 서서히 스며들면서 전부를 빼앗으려고 할 거예요. 정말 요즘 같은 세상의 사람만큼 무서운 게 없는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으시면서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으시죠? 저도 뉴스나 드라마에서만 보던 일이 당하고 나니까 더 이상 사기가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다 같이 조심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사연도 보낸 거랍니다. 부디 여러분들 삶에는 저와 같은 일이 없길 바랍니다. 모두 제 사연 보시고 돌다리도 두드려 보면서 안전하게 사시길 바랄게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